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의 핵심 전투기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핵심 부품 하나가 끊겼습니다. 하루 손실 1,200억 원. 돌아온 답은 전부 같았습니다. 최소 3년은 필요합니다. 펜타곤은 미국 업체 16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남은 선택지는 하나, 한국. 10년 전 미국은 한국의 기술 이전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10년 후 미국은 그 한국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이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극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워싱턴 DC 외곽 국방부 산하 항공전력평가센터 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포토맥강 너머 백악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26시간째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는 이미 12번째 읽는 중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미 공군 F-35 전투기 생산 라인 전면 중단.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미국 방산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저는 이선 브래들리 56살. 미 공군 출신으로 25년간 항공전력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F-16이 하늘을 지배하던 시절부터 F-22가 세상에 나오고 F-35가 동맹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방산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의 부품이었어요. 조종석 다기능 디스플레이. 길이 30cm, 무게 2kg도 안 되는 작은 전자장비였지만 그게 없으면 F-35는 그냥 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파일럿이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 레이더 신호, 무장 상태, 비행 데이터가 그 화면을 통해 전달되니까요.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스텔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화면 하나 없으면 전투기는 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들던 협력사가 파산했어요. 경고도 없이 갑자기요. 회사 내부 분쟁과 기술 유출 사건이 겹치면서 생산 시설 자체가 폐쇄됐고 재고로 남아있던 부품마저 품질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공군은 즉시 대체 업체를 찾기 시작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최소 3년은 걸립니다. 3년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년이면 미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이고 동맹국과의 수출 계약, 인도 태평양 전략 배치,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방산업계에서 미국의 신뢰는 곧 패권이었어요. 그 신뢰가 흔들리면 돈이 아니라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박힌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납품 가능 확인 업체 대한민국 소재 A사. 그 순간 제 머릿속에 10년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프로젝터, 어색한 영어 발표,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기던 한국 대표단.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했던 말. 이 기술은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그때 저는 조언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절하게, 솔직하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미국은 줄 것이 없고 당신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유일한 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가안보회의 실무 책임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한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믿어온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직항편, 좌석 등급은 비즈니스였지만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창밖으로는 태평양 상공의 어둠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기내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10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으니까요.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장소는 펜타곤 인근의 한 협상장이었죠.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맞이하는 미국 측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특히 조종석 디스플레이 시스템, 바로 지금 미국을 무릎 꿇린 그 기술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한국 측 인원은 모두 8명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정부 관계자 2명, 기업 임원 3, 그리고 젊은 연구원 3명.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연구원 1명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낀 모습이었죠. 그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어요. 자료를 보는 시선, 미국 측 발언을 듣는 표정, 그 모든 게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자체 개발 계획과 일정, 필요한 기술 항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준비한 자료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멀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미국 측에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리처드 케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의 전략총괄 부사장이었고 업계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팔짱을 낀 채 한국 측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기술은 미국이 40년 넘게 축적해온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설계도를 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재 기술, 공정,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그 모든 게 맞물려야 겨우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케인 부사장 말씀이 맞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어요. 완제품 구매나 부분 협력 같은 거요. 독자 개발보다는 그쪽이 훨씬 현실적일 겁니다.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그 젊은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던 모습, 안경 너머로 흘러내린 시선, 그리고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을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리처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당신 참 친절하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들은 영원히 못 만들 겁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귓가에는 여전히 10년 전 제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독자 개발보다는 그쪽이 훨씬 현실적일 겁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고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한국 외교부 소속 연락관이었습니다. 김서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39살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은 이미 조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연구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전에는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손님이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환영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그게 당연했죠. 10년 전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사람이 지금 손을 벌리러 왔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깔끔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어요. 도로 옆으로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공장 굴뚝과 물류센터가 보였습니다. 10년 전에도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게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김서현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항공전자 연구소입니다. 정식 명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한국 방산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종석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이곳의 주력 분야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연구소 전경 사진이 떠 있었어요.
5층 규모의 건물, 주변으로 펼쳐진 넓은 부지, 그리고 출입 통제 시설. 겉보기엔 평범한 산업시설처럼 보였지만 사진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건 철저함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이중 울타리, 출입구마다 설치된 인증 시스템.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요새였어요. 방문 인원은 최소화했습니다. 자문관님과 저 그리고 미 대사관 측 무관 한 분만 동행합니다. 연구소 측에서도 핵심 인력만 배석할 예정입니다. 김서연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환대가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이 원하는 건 정확히 뭡니까?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부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파트너십입니다. 일방적인 공급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기술 협력 체계요. 그게 가능하다면 납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관계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처럼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앉는 구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업단지로 접어들었어요. 도로 양쪽으로는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너머로 연구소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깔려 있었고 주차장에는 전기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저는 내렸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어요. 김서연이 소개했습니다. 박진우 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연구소 내부를 안내해드릴 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박진우. 10년 전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던 그 사람. 안경 너머로 흘러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와의 악수는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10년 전 그가 회의실에서 보였던 떨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에는 담담함이 있었죠.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아닌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걸었어요. 연구소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 방문증 발급. 모든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했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걸려 있었고 그곳에는 연구소의 주요 성과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조종석, 차세대 헬기 항법 시스템, 무인기 통합 제어 장비.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들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과 회의실이 늘어서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는 연구원들이 보였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복도 끝에 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 건물. 저는 자리에 앉았고 김서현과 미 대사관 무관도 함께 착석했어요. 박진우는 테이블 앞에 서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사진이었어요. 검은색 프레임의 선명한 화면, 그 위로 각종 비행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조종석 디스플레이입니다. 크기는 15인치이고 터치스크린 방식입니다. 미 공군이 요구하는 모든 환경 기준을 충족했고 실제 비행 시험도 완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디스플레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화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한지를요.
고온 좋은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진동과 충격에도 견뎌야 하며 밝은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생산은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루 평균 24대를 만들고 있고 불량률은 매우 낮습니다. 납품 요청하시면 45일 안에 첫 배치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45일. 미국 업체들이 3년을 말할 때 한국은 한 달 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45일이면 바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별도 인증 절차 없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필요한 인증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토 인증도 있고 미 국방부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F-35 통합시험도 작년에 끝났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미국이 무너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할 순간을 예측하고 대비해뒀던 겁니다. 박진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내부 사진이 떴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장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공장을 보고 싶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장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평생 봐온 어떤 생산시설과도 달랐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공간, 그 안을 가득 메운 은색 로봇 팔들, 그리고 그 사이를 조용히 오가는 무인 운반 차량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는 엔지니어 몇 명만이 유리부스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 옆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곳이 조종석 디스플레이 전용 생산 라인입니다. 하루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한 라인당 8대씩 만듭니다. 총 3개 라인이 가동 중이니까 하루에 24대가 나오는 거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 팔 하나가 정밀하게 회로 기판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로봇에게 전달하고 그 로봇은 다시 조립 공정으로 넘겼어요.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고 오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최종 검사 구역입니다. 박진우가 가리킨 곳에는 투명한 유리부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완성된 디스플레이 하나가 금속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사방에서 레이저 스캐너가 표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검사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모든 항목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총 12단계를 거칩니다. 외관부터 시작해서 전기적 특성, 환경 내구성, 그리고 최종 통합 시험까지요.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불량 처리됩니다. 저는 검사 부스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리 너머로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각종 비행 데이터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터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건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제품이었고 그것도 최상급 완제품이었습니다. 진동 테스트는 어느 수준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고 박진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미 공군 기준보다 훨씬 높게 테스트합니다.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기준보다 1.5배 이상 높은 조건에서 검증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국 업체들도 기준을 충족하는데 급급한데 한국은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다시 걸음을 옮겼고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공장 중앙에는 거대한 제어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서 2명의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전체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온도, 습도, 진동, 먼지 농도까지 모든 환경 변수가 기록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저는 제어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니터에는 공정별 진행 상황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생산 속도, 불량률, 재고 현황,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했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게감 있게 입을 열었어요. 10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그건 제가 한국의 기술 요청을 거부한 바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박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무감정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2015년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대신 직접 만들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공장 전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거부한 그날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공장을 나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바뀐 겁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미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자문관이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요청하는 쪽이었고 한국은 선택하는 쪽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다시 앉았을 때 박진우가 물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걸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지만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김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문관님, 공장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거짓으로 얼버무리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우가 다시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납품 조건.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요청하신 물량은 월 500대입니다. 저희는 현재 생산 능력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첫 배치는 계약 후 45일 이내, 이후 매달 정기 납품이 가능합니다. 가격은요? 제가 물었고 박진우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당 85,000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제시했던 가격은 대당 15만 달러였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맞습니까? 네. 자동화 생산 덕분에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500대면 한 달에 4,250만 달러, 1년이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 업체 가격과 비교하면 1년에 거의 4억 달러를 절감하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첫째, 기술 협력입니다. 일방적인 부품 공급이 아니라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템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수출 제한 완화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방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가하는 재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해 주십시오. 이건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셋째, 장기 계약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 보장을 원합니다. 김서연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조건들은 한국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가 아니라 국제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기회였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게 한국이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제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 권한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문관일 뿐이었고 최종 결정은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내려야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박진우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리처드 케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한국을 향해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미 방산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저는 즉시 이해했어요. 국방부가 그를 불렀던 겁니다. 이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리처드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며 느릿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진우에게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던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위치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연구원.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예전의 그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수석 연구원입니다. 박진우가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지만 리처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리처드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훑어봤어요. 납품 조건, 가격, 일정. 모든 걸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정말로 45일 안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박진우가 즉답했고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말 10년밖에 안 걸렸습니까? 미국이 40년 걸린 기술을요? 그 질문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 유출을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케인 씨. 미국이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한 게 1970년대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지만 저희는 실패 사례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논문, 특허, 기술 표준 문서들을 모두 분석했어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어떤 방식이 비효율적인지 이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가능했던 겁니다. 리처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박진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 공군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이미 나토 인증을 받았고 F-35 통합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궁금하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동, 충격, 온도, 습도, 모든 환경에서의 성능 데이터였어요. 리처드는 그 자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리처드는 지금 자신이 10년 전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요. 리처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석 연구원, 솔직히 묻겠습니다. 10년 전 그 회의 이후 우리를 원망했습니까?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이 생겼죠. 다시는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 23층,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그 너머로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의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국방부 상황실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제임스 톰슨 차관보였어요. 그는 55살 국방 조달 분야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고 무엇보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브래들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생산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초과합니다. 월 500대 납품은 문제없고 품질 역시 우리 기준을 상회합니다. 톰슨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조건은요? 3가지입니다. 기술 협력 파트너십, 수출 제한 완화,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계약입니다. 톰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가 뭔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래들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없습니다. 적어도 3년 안에는요. 알겠습니다. 백악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10년 전 좌절했을 때도 미국이 등을 돌렸을 때도 이 나라는 계속 달려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 테이블은 청와대 인근의 한 정부 청사 회의실에 마련됐습니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다른 한쪽에는 저와 리처드,
그리고 미 대사관 인원들이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 계약이 아니라 두 나라 관계의 재정이었으니까요.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한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새벽에 보내온 최종 승인 문서였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 측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합니다.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 재수출 통제 완화, 그리고 5년 장기 계약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서현이 박진우를 바라봤고 박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차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뢰의 문제입니다. 차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우리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파트너라는 약속으로요. 하지만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건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배웠습니다. 의존하면 버림받는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도울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 돕고 끝나는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미국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차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리처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난 25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F-16 배치 협상, F-22 기술 보호 회의, F-35 수출 승인 과정.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미국 측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상대국은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서명하는 이 계약서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었고 승인이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박진우도 같은 테이블에서 펜을 들었어요.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떨리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서명을 마쳤고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순간은 기록될 거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방산 협력의 전환점으로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진우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악수에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김서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0년 전 회의 이후 정말 기술 유출 시도는 없었습니까? 솔직히 이 속도로 개발하려면 어딘가에서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김서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희는 미국이 공개한 자료만 활용했습니다. 논문, 특허, 표준 문서들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신들의 성공을 너무 자세히 기록했거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걸 공개했어요. 그게 자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랑이 결국 다른 나라들에게 길잡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김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을 선택한 건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받으면 영원히 의존하게 되지만 직접 만들면 영원히 자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10년 전 거절당한 게 아니라 해방된 거였어요. 미국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오히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리처드와 함께 로비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주문했고 저는 물을 시켰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졌습니까? 리처드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라. 리처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쪽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리처드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박진우, 그 사람 기억납니까? 10년 전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그 연구원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그 사람 눈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절망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리처드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브래들리. 기술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막으면 돌아서 다른 길을 찾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청사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참석자는 23명이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의회 국방위원회 보좌관들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제가 한국과 맺은 계약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국방부 차관 로버트 핸더슨이었습니다. 62살 군수 분야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고 베트남전 이후 미국 방산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온 인물이었어요. 그에게 한국과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니라 패권의 이양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보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기술 협력 파트너십과 수출 통제 완화까지 약속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 방산 업체 대표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 제품을 F-35에 탑재한다고요?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품이 우리 전투기 심장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통제할 수 없다고요? 지난 30년간 미국은 한국에게 F-16 부품 하나 팔 때마다 재수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기술 하나 넘길 때마다 사용처를 제한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없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살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문관님, 현실을 직시합시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배워가더니 결국 우리를 추월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제재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협력하는 척하지만 결국엔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 답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차관님,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 시장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우리 시장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 K9 자주포를 팔고 동남아에 FA-50 경공격기를 팔고 유럽에 K2 전차를 팝니다. 우리 승인 없이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독자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핸더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폴란드가 K2 전차 수백 대를 주문했을 때 우리 업체들은 뭘 했습니까? 손 놓고 지켜만 봤습니다. 왜요? 납기를 맞추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은 1년 안에 인도한다고 했고 우리는 3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인도도 비슷했습니다. 작년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가 우리보다 컸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안 경비정 입찰에서 한국 업체가 이겼습니다. 가격도 쌌고 품질도 좋았으니까요. 핸더슨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핸더슨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 자문관,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요.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협력해야 살아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펜타곤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핸더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회의를 마무리했고 참석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보다 한국 편을 든 사람, 그렇게 낙인 찍히고 있었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25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정작 진실을 말하니 배신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리처드였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어디십니까? 주차장입니다. 거기 계십시오. 금방 내려갑니다. 5분 후 리처드가 나타났어요. 그는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핸더슨이 백악관에 보고 올렸다고 하더군요. 한국과의 계약 재검토를 건의했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재검토요? 지금 생산 라인은 멈춰 있고 동맹국들은 납기 지연으로 들끓고 있는데 재검토를 한다고요? 그들은 현실보다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고개 숙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어요. 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10년 전엔 그들과 같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미국이 영원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그 공장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요. 그런데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안 보려고 하니까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리처드,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져서는 안 됩니다. 지는 순간 미국은 정말로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주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사실상 저를 겨냥한 청문회였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청문회는 사흘 후로 잡혔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뒤지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리를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집 앞으로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됐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안에는 USB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의 실체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였어요. 데이터는 왜곡되어 있었고 결론은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가득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내일 청문회에서 이걸 쓰십시오. 당신의 경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하는 짓입니까? 진실을 묻고 거짓으로 덮으려는 게 미국의 방식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요. 설령 그게 제 경력을 끝낸다 해도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 같았습니다. 의사당 건물 지하 청문회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 그 아래 홀로 놓인 증인석.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요. 국방위원장 존 맥클린 상원의원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68살 해병대 출신으로 삼선 의원이었고 강경 보수파의 상징이었어요.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당신은 국방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한국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승인은 받았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에 서면 승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보고는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F-35 생산 중단은 국가 안보 위기였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맥클린 의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국가 안보 위기라고요? 오히려 당신이 만든 게 위기 아닙니까? 검증되지 않은 한국 부품을 우리 최첨단 전투기에 집어넣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증은 완료됐습니다. 나토 인증, 미 국방부 DLA 등록, 그리고 F-35 통합 시험까지요. 오히려 미국 업체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건 서류상 검증일 뿐입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공화당 소속 마크 존슨 의원이었습니다. 실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부품이 고장나서 조종사가 목숨을 잃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미국 부품은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유압 시스템 불량으로 F-16 2대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요. 그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존슨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미국 부품도 고장나고 한국 부품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고 한국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맥클린 의원이 다시 개입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당신은 지금 미국 방산업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이라고요? 맥클린은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받았던 그 조작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한국 기술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걸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습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저를 몰아세우기 위한 청문회였던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조작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맥클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조작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보고서 14페이지를 보십시오. 불량률 데이터가 2022년 자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18년 초기 시제품 데이터입니다. 17페이지 온도 테스트 결과는 의도적으로 극한 조건만 발췌했고요. 이건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겁니다. 맥클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은 지금 의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규정 위반이었지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의원님들, 저는 25년간 이 나라를 섬겼습니다. 공군 장교로 국방부 자문관으로요. 단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일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산업체 로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맥클린이 망치를 연달아 두드렸어요. 브래들리 자문관, 당신은 의회 모독죄로. 좋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저를 처벌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한국 공장을 직접 가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증인석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온 지 2시간 후 저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히터도 작동하지 않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 유리창 너머로 펜타곤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25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곳, 그곳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뉴스를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사실상 제 경력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박수석 연구원님. 계약이 무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게 쉬웠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위로라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고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수석 연구원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진우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바닥에 쓰러져 천장만 바라보던 새벽도 있었고 실패 보고서를 받고 책상에 엎드려 있던 밤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가족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시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무릎이 깨지도록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수천 번의 좌절과 그만큼의 재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워주십시오. 저희도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건 한국을 위해서도 계약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걸요. 진짜 미국을 위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로즈가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등 뒤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65살 40년 정치 인생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고 자신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 청문회 영상 봤습니다. 꽤 격렬하던데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 각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어요. 한국과의 계약서였습니다. 국방부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의회는 파기를 주장하고 방산업체들은 로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거였어요. 각하, 저는 25년간 미국 방산의 우월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 공장을 보고 깨달았어요. 세상은 우리가 멈춰 선 사이에 계속 달려왔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가 거부한 그날부터 10년을 쉬지 않고 달렸고 이제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이건 인정하기 괴로운 현실이지만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십시오. 각하, 미국의 위대함은 기술 독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능력에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우리는 영국과 손잡았고 냉전 때는 유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최고의 파트너를 찾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대통령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들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승인하면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야당은 약한 대통령이라고 공격할 거고 방산업계는 등을 돌릴 겁니다. 하지만 승인하지 않으면 F-35 생산은 멈추고 동맹국 신뢰는 무너지겠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승인하겠습니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국가 안보는 영원하니까요. 대통령은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을 승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당신이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저는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대통령은 직접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수석 연구원님, 계약이 정식 승인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의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이 아니라 협력사업 총괄 책임자 자격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익숙해진 그 길을 따라 화성연구소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은 1년 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구소 정문 앞에는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연구소 부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브래들리 자문관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젠 그냥 이선이라고 부르십시오. 우린 파트너잖습니까?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여전히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어요. 라인 끝에 성조기가 그려진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 공군으로 납품될 디스플레이들이었죠. 지난 1년간 5,400대를 납품했습니다. 불량률은 0.015%였고요. 박진우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생산 라인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국산 부품 없이는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박진우가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새로운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엔지니어 5명이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통합 디스플레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연구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이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진짜로 살린 건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거절당했기에 독립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박 부소장님,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더 멀리요. 그러죠, 이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